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대선 관련해 수많은 여론조사가 등장할 겁니다. 조사기관이 달라도 유사한 수치가 있는가 하면 질문에 따라, 표본에 따라, 조사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수치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그 수치에 따라 불안하기도 신나기도 하며 감정이 요동치게 되겠죠. 어느 나라건 어떤 선거건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한 유혹을 정치권은 항상 느끼죠. 과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어떤 조사도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본선이 시작되고 끝나는 초단기 선거라 이런 수치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특히 이번 선거는 그런 수치에 덤덤해져야 한다.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오히려 이런 수치에 더 둔감해져야 한다. 대신 나는 왜 투표해야 하는가? 나는 이 후보를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리는가?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 유례 없이 복잡한 방정식이 난무할 이번 대선에서는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는 뭔가요? 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치소 조사에 나섭니다. 또 유영하 변호사가요,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입회할 예정입니다. 여기 뉴스는 앞으로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예, 혐의 또한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예, 같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어 있던 최순실 씨가요, 오늘 오전에 남부구치소로 이감합니다. 아, 그래요? 확정된 건가요? 네, 어제 검찰 특수본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울 구치소가 의왕에 있죠? 예, 경기도 의왕에 있습니다. 의왕 임시정부가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유고 상황이 되네요. 최고 권력서열 1위다 이렇게 박관천 경정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임시정부의 대통령 유고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이거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우병우 전 수석도요,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이 검찰의 딜레마를 말씀드렸고, 예. 잡으려니까 내부가 왕창 흔들리고, 안 잡으려니까 전체가 흔들리고, 예, 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고요. 자, 다음은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재판 시작됐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인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진술서입니다. 거기서 박준우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고스란히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다 챙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예, 인수인계를 한 거니까요. 본인의 선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챙긴다고 했고. 네,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박준우 네. 전 수석이요. 그러니까 전임 정무수석이 사실은 다 실토한 걸 모른 채 그러니까 특검에 간 거예요. 계속 부인했죠. 예. 완전히 다 실토를 했군요. 인수인계도 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얘기도 했고 특검이 자신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예, 그 당시 조윤선 전 수석의 표정도 어땠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하고 있는지 몰랐겠죠. 예. 그래서 바로 구속이 됐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면서 청와대 참모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관련자의 해경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고위 간부였던 A씨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해경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들도 몰라서요. 나중에는 수석급 참모들한테 경위를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그 이유를 몰라서 뒷수습하느라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해양 경비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산면이 바다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조직이 뭘 잘못했습니까? 마치 해경만의 잘못인 것 마냥. 그것도 그렇게 그렇지만 몰아붙이는 거죠. 해경이라는 조직 자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직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 해경의 고위 간부들 중에 이 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물은 사람은 없어요. 1, 2, 3 경정.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 한 분 징역. 빼고는 예. 나머지는 사람의 책임을 물을 걸 해경을 해체합니다는 충격적인 발언 하나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가고 경비기능은 국민안전처로 가고.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단속 건수, 그 해양 밀수라든가 중국과의 그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고, 근데 이건 수석 참모들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당시 해경 IO 정보관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뒷배경을 조사했더니 뒤에 최순실이 있더라는 첩보 정보가 한 달 후에 나왔다라는 얘기가 송영길 의원에 의해서 주장되었었죠. 당시. 네,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한 석 달 전쯤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얘기인데, 그러면서 해경도 한 달 만에 알 수 있었던 최순실의 존재를 어떻게 민정수석이 몰랐냐.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수석들도 몰랐겠군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뒤늦게 그래서 유진용 장관도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 이야기 모두 다 들으라는 거냐. 이렇게 화냈다라는 거죠. 나는 최순실 씨 이야기만 들으면 된다. 이런 거죠. 아니, 수석들이 모르는데, 대통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같이 가장 먼저 의논하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참모들이잖아요, 수석들. 수석들이 모르는데 누가 합니까? 최순실만 알았다는 거죠. 정말 방송에 안 맞는 표현이지만 골 때리는 일입니다. 한 국가에 서로를 이렇게 누가 한 사람 말 듣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결정해서 해체해버린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있는 세월호가요. 목포 신항 철제부두로 옮기기 위한 하중 테스트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시에 발표됩니다. 저는 이게 계속 불안해요. 해수부가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인양이 아니라는 정황이 너무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척 하기 위해서 일을 신속하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최근 상황 중에 가장 불안한 것은 이렇게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게 네, 옮기는 운반 장치란 자동차죠. 말이죠. 예. 예. 바퀴만 달린 운반 장치인데, 이게 만약에 배를 올렸는데 하중을 잘못 계산했다든가, 그래서 넘어져 보세요. 육지에서 그 큰 배가 넘어지면 안 그래도 지금 불안불안한 구조물들이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사람도 다칠 수 있고 굉장히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이렇게 온전히 인양한 이유가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땅에 구르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 그렇게 될까봐. 네, 불안해요. 그럴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해수부가 계속해서 세월호의 무게를 제대로 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번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산 문제 때문인지 계속 그 밑에 운반한 트랜스포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큰,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용량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더 무거운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트랜스포터로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3년 동안 했다면.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결정된 일 같아요. 그런 사안들도 특검을 해야 밝혀질 것 같긴 한데, 자, 세월호 하여튼 불안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이 어제 낸 논평이 화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재보궐선거가요. 경주 상주 의성 군위 청송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김재원 후보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 4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개소식에 참석하고 청송 진보시장을 돌았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다들 궁금했군요. 이정현 전 대표가 어디가 있었는지. 네, 그래서 선거 지원 유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유세. 저도 따로 알아봤어요. 네, 계속 궁금해하면서 붙인 사항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예. 움직이기 힘들었던 점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역에서 직접 만나서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러서 직접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최순실은 알았다. 예, 알았다는 거죠.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죠. 이정현 전 대표가. 전 대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 예, 전원이에요. 하지만 직접 만났다고 하니 그리고 이분의 신분이 직접 만났을 신분이길래 제가 이제 이 진술을 신뢰하는데 이야기를 최순실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얘기 하나 하고 최근에는 숨은 인재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탈북 작가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등의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탄핵은 안 하겠다고 약조를 해서 본인이 장을 지진다는 표현을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네요. 예. 예, 장지지겠다라는 말을 어쨌거나 했고 탄핵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김무성, 유승민 등 예,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그분들이 예. 탄핵을 안 하기로 자신한테 약조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장을 지진다고 했다고 그렇게 해명을 고 동네 지인에게는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요. 간단한 에피소드 정도로 지나가죠.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도지사직 사퇴 미루고 있었는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요.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궐선거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건 홍준표 도지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본인은 경남도지사를 소위 좌파에게 넘길 수 없다. 그러니 불법이 아닌 한 방법을 찾아오겠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꼼수죠. 네, 편법적 사고방식이죠. 1년 동안이나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꼼수. 이건 처리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상호 등이요. 어제 새누리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요. 이번 대선에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경선에는 변희재 씨, 정미용 씨, 정광용 씨 등이 후보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상호 회장, 정광용 씨.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선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가요, 어제 하루는 일정을 빼고 양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의 키워드를 생활정치를 내세우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광주 전남 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50대 이상에서 약하니까, 예, 그 표심을 공유하겠죠. 다음은요. 네, 안철수 후보도 어제 공식적으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후보와 양자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이건 뭐 양자 토론이 될 리가 없죠.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선관위가 용인할 리도 없고 이제 양자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스처죠. 예. 네, 또 첫 공식 일정으로는 국립현충원 찾아가서요. 그 전에 사병 모욕 가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후보의 일정은요.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향인 PK를 찾아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이뤘는데요. 이틀째 영남권 투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고향이 거기라고 보고 예, 영남권부터 잡아야지. 딴 곳에서 이 지지율이 올라야 하니까요. 근데 가장 먼저 오른다면 거기라고 보고 이제 공략하는 거겠죠. 자, 다음은 유승민
후보인가요? 네.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또한 선대위를 띄우고 안보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집권하면 사드 추가 도입하겠다. 이런 안보 공약 등을 내세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국민의당과의 차별화 때문이겠죠. 그 안철수 후보에게 정당은 바른정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는 바른정당은 집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눈에 띄게 쉽게 차별화되는 지점이 사드에 대한 태도니까 그걸 공략하는 거겠죠. 예. 당연한 전략이고요. 자, 심상정 후보는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KBS 주최 토론회 배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이제 선관위 기준은 당연히 심상정 후보가 나가야 되는데 KBS 내부 기준. 네, 자체 준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는 후보가 너무 많이 난무하니까 과거에 그 적절히 집중도 있게 검증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내부 기준인데 다른 방송사들은 다 심상정 후보가 나올 수 있는데 KBS 기준으로는 의원이 10인인가 하는데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0년 전 기준인데요. 네. 그 10년 전 기준이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는 그때는 문제 이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상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그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다 갈라졌는데요. 게다가 여론 지지율도 유승민 후보보다 높게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은 말이 안 그렇게 되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MBC와 SBS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전 기준을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KBS만 유독 예. 네, KBS가 사실 중도층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매체인데 이게 게다가 사자냐 오자냐도 각 후보들의 지지율 수치가 출렁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이 기회를 뺏기는 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죠. 방송 KBS에서 바꿔줘야 될 텐데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대선 본선이 본격 시작됐으니까 이 대선 관련 뉴스를 점점 비중을 저희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각 후보에 대해서 많지만 내일 할게요. 자, 왜냐하면 지금 내부자 두 분이 지금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언제 끝내냐고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부자 둘 모르는 분들이 없죠.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영어 제목도 지어주셨어요. Endless War. 앞에 더자가 들어가야지.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The Endless Love에 착안하셔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영어 책 제목 이름을 The Endless War. 또 여기서 또 끝없는 책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내일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두 분을 꼭 초청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장시호. 근데 이제 장시호 씨는 네, 감옥이기 때문에 수감된 제가 데죠. 초대하고 싶지만은 올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그동안 너무나 좀 용기 있게 최순실과 각세워 주면서 한 거에 대한 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보고 싶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두 번째 제가 꼭 초대하고 싶은 분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분하고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혼밥 논란으로 꿀밥 논란. 불편한 관계였고 아주 각이 세게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그거 아시죠? 자, 저희 그런데- 페널티 있다는 거. 그런데 네, 마이크가 내려가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네. 국민당에서 저에 대한 저격 논평을 했어요. 그래요? 제목이 아주 웃겨요. 해방 이후 이런 정당의 논평 제목은 처음 보는데요. 논평 제목이 안민석 의원, 안철수 전 대표 흠잡을 게 밥 사는 것밖에 없는가. 또 맞는 말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밥 한 사또 가는 거는 김성태 의원님이 저한테 놀린 건데요. 저는
밥 안 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밥 먹지 말고 소통하라는 그 제가 메시지를 바쁘셨겠죠 그때 이거 다른 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허위사실이고요. 이번 비틀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그런다고. 밥 안 샀다고 처음에 문제 제기된 거지. 혼자 밥 먹는다고 아니,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문제 김성태 제기된 겁니까? 의원님이 저의 진위를 아이, 왜곡을 한 건데요. 이 방송 청취자가 얼마나 근데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해명하세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대변을 시켜가지고 이런 성명하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성명서가 아니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크게 아유 아니요 그냥 나하고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 딱 끝날 문제를 그러니까 가지고 밥 같이 안 먹었다고 성명서까지. 화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진실이 나오잖아요. 혼자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 의원 전부 다한테도 안민석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교문의 아무도 안 생활을 먹고 같이 하면서 동료 의원인데 더군다나 내리 사선 의원인데 네.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상임위에 와서 다른 의원들은 다 밥 먹자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만 밥 먹지 말자고 하니까 좀 서운한 거 아니 말자가 내가 다 그게 물어봤어요. 아니라 어느 누구 의원들도 우리 상임위에서 밥 한 끼 차 한 잔 먹은 의원들이 없고요. 그럼 근데 그거 어쨌거나 저는 같은 안시로서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출판 기념회 오셔서 우리 통 크게 한번 하회하고요.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부로 혼밥 논란에 중지부를 찍고 싶어요. 저 논란이 안민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게 성명서까지 이게 완전 엽기적인 성명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거기서는 밥 안 먹는 걸로 시비를 거는 게 이런 걸로. 아니 의원님 예. 파트너인 저도 국민의당에서 그 문제로 성명서 보도자료 낸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 이야기니까 썩 들었겠죠. 본인 저기 이야기니까. 내일- 밥 안 사준 거 내일 가지고 제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내일 2시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오셔서 통 크게 하회하시고. 네, 그만 근데 얘기하시고, 예. 제가 오산 그만 출신이지 얘기하시고, 않습니까? 한번, 예, 오산 예. 출신 안민석을 우습게 알면은 오산이에요. 제뭐 무리한 개그를 막 던지시고. 아니, 근데, 혼밥 말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정감사할 때, 안철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팩트체크.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팩트체크를, 저도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문위에서 국정감사할 때 국정교과서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2016년 10월 14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는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전날에 문체부 감사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해 토픽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은 사실이 아니고 반은 맞는 부분은 뭐냐면,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 연결된 사안, K스포츠, 미르재단, 이화여대, 정경련 모금, 차은택, 그러니까 박근혜 정책 기조는 비판했는데, 최순실 게이트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게 맞아요.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요즘 좀 뜨니까 공장장도 지금 그쪽으로 줄 서는 건가요? 아니, 모든 사실이 진실은, 이렇다고요, 사실이. 모든 진실은 이 끝나지 않은 전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네. 국정감사 23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최순실이가 농단을 부린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게 끝나지 않은 전쟁, 여기에 역사의 기록으로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오늘 왜 사실상 해명하는 입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거론해가지고는 결론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디스를 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펴고 있는 법은 내일 저희가 적절치 않아요. 내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저희가 새로운 코너 만들거든요. 거기서 또 반론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또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면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너무 작년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바른정당을 어떻게 합니까? 자,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바람이 그리로 왔어요? 제가 여기 같이 방송을 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께 제가 부자 몸조심해라고 몇 번 제가 타일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종착역인 줄 아셨겠지만은 결코 종점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그렇죠. 근데 대선이 이제 시작이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예요.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통적 야당 지지층 플러스 이 안희정의 연정론이 쌍끌이 지금 민주당의 대선 기획이다. 네. 그러면은 안희정이 2등하는 후보였지만은 이 분명히 대연정론에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걸 문재인 전 대표께서 거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으로 무시한 결론은 뭡니까? 안희정 지사 경선 결과 이후에 드롭하니까 거의 한 60% 가까이가 네. 그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건 맞는 얘기고요. 문재인 본인에게 간 거는 20%밖에 안 돼요. 뭐 수치는 그만큼- 뭐 조금씩 분석마다 다르긴 한데 더 많이 간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왜 같은 당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졌으면은 그 지지층의 표를 지지층을 왜 문재인이가 못 가져갔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2년 그때 이해창 당시 후보가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마이웨이 외치다가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왜? 안철수 후보가 뜨니까 김성태 의원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달라지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당인데. 뭐가 달라져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 연대 단일화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이 금수저 출신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분으로서 근본적으로 안 먹어본 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순실당과 바른당이 이 위장이혼한 상태에서 이 대사를 앞두고 후보를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유승민 후보에게 광야에 홀로 버티는 이 외로운 시간 이거 버텨내기 힘들 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완주하게 되면은 빚잔치 우려가 있어요. 선거 비용을 감당 못하고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울 거예요. 바른정당 정당 보조금이 한 60억 나올 거거든요. 후원금 맥시멈이 50억이에요. 펀드 모아봤자 얼마큼 모아지겠습니까? 이 100억 정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선거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빚을 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몰 텐트는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과 안철수. 이러고 어떻게 보면 명문적으로도 영호남의 그런 케미가 될 수가 있고 아마 호남 쪽에서도 안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요 정도는 좀 용인할 거예요.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의원님 분석으로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거나 연대한다는 말씀. 그거는 박지원과 김무성 두 분이 그런 조합을 만들 것일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근데 빅텐트는 순실당하고 같이 한다는 건데 이건 절대로 이제 안 할 순실당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왜냐하면은 이제 순실당 제가 효과도 다 했어요. 그 명칭이. 예. 안철수는 순실당하고 손잡는 순간 자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을 말하는 겁니까? 그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정치자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대신에 1대1 구도를 안철수는 끊임없이 만들면서 보수표를 유인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이런 정치공학적인 꼼수로는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거든요. 시대 정신을 타고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번 시대 이제 정신은 그만하시고요. 이제 알겠고요. 적폐청산이에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을 가진 후보가 이번 대선은 먹게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예.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예. 단일화나 아니면 연대나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당하고도 여기서는 저는 보세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예. 이게 뭐
거의 매주 내지는 매일 심지어 조속으로 지금 입장이 바뀌거든요. 조속으로 입장이 바뀐다.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이 순실이당하고 또 뭐 이장 이혼했고 곧 합칠 거라는데 오늘은 이제 봐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뜨니까 또 국민의당하고 이거는 또 후보 단일화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제 사고 체제가 워낙 간단치가 예, 않아요. 지난주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려 오늘 죄송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이 메시지 전달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잖아요. 와닿합니다. 야. 와닿하죠. 예. 딱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제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후보는 분명히 완주 의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는 예, 네. 그렇게 천명했고요. 그렇지만은 다만 그러나 예. 뭐 그렇게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예. 지금 이 조기 대선 정국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울분 분노를 삭히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결론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 비전의 어떤 그런 싸움으로 이번 조기 대선의 결과가 치열한 우리 후보들의 검증 결과로서 이렇게 투표에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유승민 후보는 언제 그런 그 계기를 잡아서 치고 올라갑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도 대통령 탄핵이 되면 나아질 거다. 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뭐 말이 좀 꼬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예. 바른정당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수혜자의 입장이 완주하고 독주돼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결코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앞으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이렇습니다. 저희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도리입니다. 가장 목적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극자 극우를 배제하고 멀리하고 이제 중도층이 상당히 두텁게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안희정 현상, 안철수 현상도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희 바른정당도 어떤 진보 보수의 뻘레임을 넘어서 진정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책임 정당으로서의 이번 대선에서의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론 그게 아까 후보도 완주라 그랬고 예. 그게 국민의 뜻이 문재인 그럼 단일화 없이 완주가 지금 기준으로서 현재로서는 기조죠. 바른정당의 그렇지만은 기조다.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준비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혜자로서의 그냥 대통령, 대한민국 미래가 불안정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후보라면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저희 바른정당에게 올바른 또 역사적 소명을 부여할 그 거고. 역사적 소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역사적 소명을 부여한다는 것은 예. 우리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좀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이미 오늘 여러분들 일간지 한번 보세요. 사자구도에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는 위태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거나 아니면 단일화하는 건가요? 그분 좀 더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단일화하면은 자유한국당 쪽과 합니까? 국민의당 쪽과 합니까? 저희들은 아직 어느 당하고도 예. 단일화를 목표로 가지고 결코 대선 후보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뭔가 역사적 소명이 그러니까 오면은 요 소명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해내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죠. 대선이 지금 이제 30일 남았는데도 저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일각의 박쥐정당이라는 비난을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근데 이게 말이에요.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후보들 상대 중에서 남을 폐마하고 말이야 디스해가지고 지난주도 중에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말이에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부패한 기득권을 심판하는 거거든. 이번 선거는 99%의 일반 백성들이 1%의
부패한 기득권을 심판하는 그 선거예요. 이 시대 정신, 적폐청산의 정신을 어느 후보가 잘 가지고 있느냐, 이 후보에게 표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간절함이 지금 배어 있어요. 이분이 발성 연습해서 목소리까지 지금 변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안희정 표를 흡수를 했어요. 또 한편에 문재인 독주 견제하는 심리가 깔려서 안철수가 지금 상승을 타고 있지만은 안철수에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사면론에 불 지펴가지고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또 난리 피우게 하고 치고 빠지는 그런 일이나 하고 시대 정신이 결여돼 있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재인 후보가 불의대 정의의 프레임으로 공치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프레임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봐요. 문제는 그렇다고 제대로 안철수 된 후보가 불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니죠. 안철수의 의미했던 거죠. 불의는 예. 문재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 이쪽의 불의는 안철수가 아닌데 안철수의 불의는 문재인이다. 그렇죠. 그게 문제고. 그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게 거예요. 그게 왜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저쪽에서는 문재인이 거꾸로 나왔다고 했으니까 김어준 문재인이 문제죠. 공장장도 어떻게 근데 보면 문제는 안철수가 아니라 문제는 문재인인데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 정말 부패한 요 두 시대의 기득권을 청산하겠다는 실질적인 아니, 먼저 프로그램을 좋아요.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죠. 안민석 의원, 안희정 의원, 뭐 요즘 안철수 뭐 그냥 안씨가 다 하네 그냥 보니까. 그런데 사만.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처음에는 좋게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좋은 이야기를 쭉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그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좀 자락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게 바로 안민석 의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예? 예? 전쟁이 끝나야. 김성태 의원님이 유난히 안철수 후보 올라가니까 오늘 기고만장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대 정신이 결여된 후보가 대통령 보세요. 대선 대권을 먹은 자가 없어요. 본인이 내일 뭐 출판 기념회 책까지 지금 들고 와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하지만 전쟁은 끝나야. 김우중 공장장 내일 평화가 오는 것이죠. 거기를 공장장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이야기 또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네. 예? 주진우 기자는 출연해가지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왜 맨날 말이야. 저는 못 갑니다. 끊임없는 상대에 대한 이런 편견과 또 폐마 그리고 내일 무시. 김어준 총수 출판 기념회 안 오면은 저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이 방송 스튜디오 제가 안 나옵니다. 네. 안민석 의원 본인 세상 손해입니다. 공짜가 어디서 제가 여기 나오려면 아침에 오산서 5시 일어나야 돼요. 자, 김어준 총수 저 공장장하고 의리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하고 있는데 왜 책장사에 마이크를 그렇게 끊을 수가 자꾸 있습니다. 함몰되고 있어요. 저기 김성태 의원님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단일화 하는 겁니까? 연대나 뭔가 하는 거죠 지금. 정치가 생물인데 네. 예? 아까 저 그랬잖아요. 우리 바른정당의 지금 지향점은 네.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으로서 완주가 기본 원칙이나 유승민 후보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완주다. 그렇지만은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한마디로 수혜의 혜택만 가지고 엉깃결에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그 대상은 어느 누구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둘 중 완전 박쥐에 박쥐. 좀 그만하시고 남의 이야기할 때는 좀 네. 들으세요. 오늘도 아마 안민석 의원께서 사모님께서는 방송에 가면 제발 근데 겸손하고 또 이거 자유한국당 자중하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들었죠? 뭐 혼나는 거야 뭐 제가 일상화 됐는데 사모님 혼나셨어요? 몸에 뵀는데요 25년 동안 입장을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선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둘 중에 한 곳과 연대 이 방송은 500만이 다 듣거든요. 연대 가능성을 갖지 안민석 않는다. 의원 지금 왜 문재인 대표 대세론에 빨간불이 켜집니까? 같은 당 그 좋은 후보의
대연정론을 그렇게 짓밟고 무시한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안민석 의원이라도 겸손하게 해서 다시 그 떠나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민심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 주셔야지 말이에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높습니까?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이 높습니까? 반반입니까, 현재는? 자유한국당하고의 연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그럼 이야기 남은 정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발톱을 드러내는 거 남은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톱을 드러냈다가 숨겼다, 드러냈다가 숨겼다. 지금 왜 후보가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있습니까? 심상정하고 심상정도 문제합니까? 있고 뭐 김종인도 있고 많은데 왜? 예? 심상정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설마. 후보는 또 후보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라는 막아야 된다면서요. 문재인 후보를. 아 제가 전제가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네. 대통령 탄핵의 수혜자의 입장만 가지고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라면은 우리 국민들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바른정당에게 그러시다가 오늘 박쥐가 아주 완전 만신창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제외하고 심상정 후보는 정치적으로 폭탄선을 진보 보수 심상정하고 서로 유승민하고 머니까 안 손잡을 수 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민석 국민의당 의원님 내가 한 말만 합시다. 5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국민의당이지 국민들이 않습니까? 심지어 민주당 경선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215만이에요. 그 경선 선거인단에 도취돼 가지고 의원님 경선이요. 경선 선거인단에 도취돼 가지고 이 지지 세력만으로도 집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당히 오만해진 그 자식 때문에 금방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잡히는데도 아직도 이 방송에서도 안민석 의원 자세가 문재인 후보의 자세랑 뭐가 달라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공장장이 질문한 거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손잡을 것인지 홍준표하고 손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국민의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종인 후보죠, 이제. 예, 후보. 한 분밖에 안 남는데, 김종인 후보하고 손잡는다고 바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문재인 당선을. 그쵸? 그러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나요? 국민 대통합의 시대에 예. 사실상 작년 4.13 총선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오랜 기득권을 항유하고 누려온 그러니까 진보라는 보수의 이런 진영 프레임 가지고 사실상 과거 새누리당 프레임이 아니라 프레임이요. 예, 새누리당 민주당 예. 그건 5, 60년 해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치 청산하자는 게 작년 4.13 총선의 민의예요. 그 결과 그 민의를 갖다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이루어진 거고 또 이번 조기 대선판까지 만들어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기득권의 그런 부패 정치에 청산을 가져가지 못한 이 기득권 정치에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시선이 계속 집중되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가진 경쟁력으로 지지를 끌어올리는 점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를 가져간 것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지지자들도 끌어갔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도 끌어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 매체들이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띄워줬어요. 예. 띄워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칭찬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 한 열흘 사이에. 그래서 보수 후보들이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그걸 몰리는 경향이 또 생겼어요. 그것까지 더해진 건데 이거는 불만 없으십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저거를 유승민 후보가 몰아받았으면 우리도 지금 10%대가 됐을 텐데 최소한. 그런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우리 바른정당이 바보지. 아니죠. 몰아줘서 생긴 지지율이니까. 인위적으로 누가 몰아줍니까? 아니. 제 말은 그게. 누가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한 결과가 1차적인 이유예요. 그것도 맞고요. 예? 그래서 이른바 안엑시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에 이게 비민주당으로 보수 매체가 밀어준 적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민주당 내에 머물면서 문재인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밖으로 나오는 이탈된 행상이 그게 안엑시트라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유가 TK
대구 경북과 50대, 60대 이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지금 유입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맞는데 네, 예. 그것을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알려면 언론에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그런 현상들을 보수 매체나 종편이 확 일시적으로 몰아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더 크게 되도록. 우리 공장장께서는 또 우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보수 언론이나 종편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시각이 계신데. 그걸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거 그렇게 아니라고 자꾸. 단정은 하지 마시고 네. 저희들도 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뜨니까 왜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가 비전을 고민한 그런 흔적들에 대한 진정성이 자기 경쟁력 있죠. 분명히. 국민들이 이만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제 그거는 말은 인정해줘야 돼. 그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는 자기 경쟁력인데 네. 이제 아마도 보수 매체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승민, 홍준표의 경쟁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될 만한 후보로 확 밀어주는 현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이제 야속하지 아니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야속하죠. 말을 이제 성내가. 아니 그런 현상이 있다면은 야속하지만은 예.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보수 언론이든 종편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합니다. 누가 요새. 기획 의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누가 담아해내면서 그런 걸 네, 앞으로 합니까? 30일 남았잖아요. 네. 앞으로 그건 못하는 30일은 일이죠. 지난 3년과 똑같습니다. 김성태는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자, 있고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지켜봐야 내일 그 됩니다. 책장사를 잘하세요. 책장사라니. 저희가 대선 시즌을 맞이해서 야심 조금 가지고 야심차게까지 하면 너무 거창하고 야심을 조금 가지고 준비한 코너입니다.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의 가족들은 어떤 분인가? 대선 후보의 부인, 남편, 자녀들을 저희가 연쇄 인터뷰하는 코너를 준비했는데 오늘 그 첫 순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 남편, 남자.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신데요. 이승배 사단법인 마을학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남편인 이승배입니다. 거의 뭐 대본을 많이 써오셨는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로 라디오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러 가족들에게, 여러 후보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생각해 보겠다. 캠프 내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바로 나오셨어요, 바로. 저는 심상정 후보가 정말 자랑스러운 후보이기 때문에 네. 기회가 닿으면 적극적으로 네. 한 분이라도 우리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내용을 공유했으면 해서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많은 경우 이제 사양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왜? 왜? 심상정을 통해서 네. 그래도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전달도 하고 싶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마을학교 이사장.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 그 마을학교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같이 실천하는 그런 모토하에서 활동하는 주민 자치 모임입니다. 동네에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강연도 어디에 유명하신 분 이렇게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인문사회적인 어떤 기획 강좌 이런 것도 개설해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보람 있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받아봤는데 2004년 네. 심상정 후보가 원내 진입, 국회의원 당선됐다는 얘기죠. 원내 진입 한 이후에 가사 전담. 가사 전담. 양력이 예, 그렇게 일차적으로 합니다. 일차적으로. 가사 전담이라고 예, 되게.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사를 나누다가 원내 진출한 이후로는 집안일은
예, 지금 그러니까 신원서부터는 서로 이제 맞벌이, 네. 맞돌봄 네. 뭐 이런 관계로 이제 하다가 애초부터. 예. 예. 원래부터. 그런데 2004년 신무부가 처음 이제 국회에 진출했을 때가 예. 사실 그때 이제 2004년 그 무렵이 반세기 만에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처음 국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매우 말하자면 경험도 없는 거죠. 네. 다 아마추어입니다. 이제 네. 그 국회의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생소하고 새로운 길이다 보니까 일정하게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뭐 보좌관, 비서관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펑크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메워야 할 일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거라도 심상정 후보가 정확하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보좌관, 참모, 수행, 운전기사 뭐 등등등 할 것 없이 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진로를 택하는 거는 그때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을 접고. 예, 그때 이제 다른 부분들 그 전에는 출판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새로이 이제 진로 모색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거는 출판사가 잘 안 돼서 문 닫고 그냥. 이제,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이 맞는데. 하여튼 그거는. 출판사가 잘 되고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관둔 게 아니고 근데 출판사가 이제 잘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원래 뭐 출판사를 그렇게 아주 길게 오래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상황. 하여튼 뭐 핑계거리는 어느 거나 다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출판사를 이게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이 제가 그러면 심상정 그 후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노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살림이 매우 궁핍하고 그래서 뭐래도 그래서 한의사가 한번 돼볼까 한의학 공부를 좀 해볼까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그때가 나이가 죄송하지만 40대 후반 40대 다시 한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제2의 인생 새로운 진로 모색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하여튼 국회의원으로 2004년에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그런 상황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요청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상정 후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정말 제대로 잘하게 내가 옆에서 밑에서 받쳐주는 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걸 모색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심상정 보좌관 겸 심상정 운전수 겸 심상정의 가사 도우미 겸 이런 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가사 부분 하여튼 제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걸 이제 기꺼이 제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학생 시절이나 아니면 사회에 처음 나와서 했던 게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그런 쪽으로 했던 그거 하시면서 만나신 거죠. 예, 과거도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거나 저의 꿈이나 사실 진보정당 집권 이게 사실 꿈입니다. 세계관이 같군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꿈으로 가는 과정이 심상정 후보는 참 편하겠어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집에서 도와주고 세계관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동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게 된 계기부터가 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죠. 근데 본인이 아니고 왜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가. 본인이 나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저보다 훨씬 잘할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무렵에 이제 다른 부분의 일들을 쭉 하던 과정이었고, 심 후보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노동운동을 계속 해오고, 일이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일이 중단되거나 쉬거나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계속 하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노하우가 계속 쌓여져 나가는 그게 이른바 경륜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노동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 심상정 후보가 아내로서 말고 동지로서 가까운 친구로서 말고 보시기에 물론 뭐 객관적이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훌륭합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상정을 한번 시켜보니까 네. 정말 다르긴 다르다. 어떻게 이런 이제 고양시 주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다르다고 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그래도 부응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자부심을 저한테 이렇게 그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이야기하면 본인이 너무 우쭐댈까봐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은근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옆에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깎아서 듣기는 하죠. 깎아서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말의 뭐는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심 후보가 사실 17대 2004년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때 뭐 최우수 의원 그러면서 좀 이름을 많이 그때 날렸었죠. 그때는 뭐 대단했습니다. 예, 특히 근데- 삼성 저격하는데 아주 그냥. 예. 근데 18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날린다 하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지를 못하세요. 18대 똑 떨어지고 19대 때 야당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전국에서 최소 득표로 겨우 이겼어요. 아슬하게, 예. 아슬아슬하게 예. 해외 유권자들이 당선시켜줬죠. 네, 그때.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대 그래서 4년간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상정을 알게 되니까 수도권에서 작년 총선 때는 최다 득표를 하고 2만 몇천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면 심상정을 좋아하지 찍게 않을 수 되는구나. 없다. 네. 이제 그런 게 저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굉장히 이 심상정에 대해서 이렇게 급히 평가하게 된 남편이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나오신 게 약간 작전 미스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은 저희 문자가 아니 심상정 누나가 미스가 아니었어요? 이런 문자. 예. 결혼했어 그 누나 배신 이런 문자들이 지금 오고 있네요. 오히려 뭐 심상정의 혹시 남편은 노회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예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죠. 그래서 그건 심상정하고 노회찬이 진보 정당 정의당의 대표 선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죠. 다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 예. 왜냐하면 그 심상정과 노회찬이 부부는 아니니까 그 진실은 어디 바뀌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가 다시 뭐 나서질 않았으니까. 언론 노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안 하셨고. 예. 근데 이번에는 내가 꼭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근데 불러주시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모셔가지고 처음 처음 나오신 거고.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어떤 라디오에서 그냥 전화상으로 잠깐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눈 적은 한번 있었는데 예전에? 그거는 네, 오래전에요. 예. 이번 대선에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번 대선에. 이번 대선에요? 대선 기간에. 예. 그거는. 아니, 그런 적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아마 그냥 이렇게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군요. 지나간 생각 같아요. 처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소개로 만나셨다면서요? 같이 운동할 때.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잘 그렇게 말해준 이제 겁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니까 그런데 당시가 이제 전두환 정권 네, 치안대. 진짜요? 예. 그 잘 아시죠? 전두환 정권의 상황. 아는 부분도 있고, 읽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인데 심상정 후보가 이제 구로동맹 파업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죄명을 갖고서 수배 상태였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절친한 친구에 박노해 시인이 있는데 네. 박노해 시인을 85년 말인가 언제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수영이 그러는데 자네하고 심상정하고 이거 만나면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그 친구가 자기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박노해 시인이?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직접 두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예, 그런 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코멘트를 그런 정도로 해줬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제가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도 사실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박 시인이 저한테 추천한다고 그러면 제가 신뢰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담았죠. 그때. 네, 언젠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엄혹한 수배 상황이고 그런데 어디 뭐 만나거나 또 그렇게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였죠. 예.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런 얘기 얼핏 듣고. 근데 마음에 담은 심상정 좋았어. 이렇게 한번 마음에 담은 다음에. 왜냐면 이제 당시에 제가 저도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화물차 조수 기사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의 말하자면 이 수도권이나 이쪽에 막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고 그러면서도 가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망상도 하고 그런 데서 생각도 좀 하고 그랬죠. 심상정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예, 심상정이 괜찮다고 하니까 심상정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상상을 혼자 계속 하셨군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로동맹 파업을 해가지고 이게 당시에 노동운동하던 사람들 속에는 아주 저명하게 회자됐었어요. 그때 저도 그때 그 시절에 운동하는 분들 같이 운동하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네, 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상정 후보가 대학 시절부터 네. 대학 시절부터 이 소위 운동권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보통 이제 졸업하고 나면 시들해지는데 계속해서 그 노동운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예. 소위 그 판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예, 그렇습니다. 여성 운동가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좋은 관점으로만 특히 이제 아주 그 신뢰하는 친구의 추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제 혼자 짝사랑. 왜냐면 이게 사실 지금도 아마 전국을 누비고 계시는 우리 화물 그 노동자들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위로가 되기도 했죠. 운전할 때 혼자 상상으로.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노동의 피로도 좀 그러면 있고. 처음 만나신 건 실제로 언제예요? 어떻게? 근데 이제 86년 가을인데 그때 그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무슨 이렇게 비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거기에 심상정 후보가 온다는 걸 알고 그때 전혀 몰랐어요. 우연이었구나. 예,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누군가 온대요. 김혜란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당시엔 수배자 가명을 썼으니까. 가명을 써서. 그 사람이 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두근두근 하셨겠네, 그때. 뭐 그냥 지켜봤죠. 이렇게 좀 이제. 상상과 부합하던가요? 예. 관심. 상상보다 못하던가요? 그래도 이제 평점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점 만점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10점 만점 생각했는데 한 8, 9점 정도는 되는구나. 그냥 하여튼 자기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차림으로 수배자 신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 거나 이런 데서 아주 논리 정연하고 이야기 잘 하더라고요. 똑부러 주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좋았어. 그러나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아무런 기약 없이 또 추판을 던지지 못하고 전화번호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수배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연애하다가 덜컥 건거됐다 그런 걸 얼마나 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럼 그 다음에 진짜 연애가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89년 답답해 죽겠네. 예. 실제로 시작한 거는 이제 89년 3년이나 있다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잠깐 다른들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참 시민의 힘이 참 위대하다 생각하는 게 87년 6월 항쟁이 그러니까 이게 수배가 굉장히 완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명으로 해서 이제 노동조합과 연관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도 마침 그때 노동단체에서 일하는 조건이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업무상 뭐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돼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남의 그 횟수가 그때 처음에 뭐라고 이렇게 데이트를 제안하셨어요? 일이 밤낮 없이 그때가 바쁘던 때거든요. 노동운동이 상승하는 시기라. 뭔가 추파를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그널을. 그렇게 이제 만나던 때 한번 차나 한잔하고 우리 전체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차나 한잔하면 일에 대해서 의논해보자. 서로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밤늦은 데이트를 많이 했죠. 일을 빙자해서. 겸사겸사 나중에는 서로 이제 뜻이 맞는 부분에서 교감되는 게. 연애 얘기를 제가 빨리 잠깐 1분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0분 가까이 했어요. 빨리 말씀 안 하셔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아내로서도 훌륭합니까? 저는 현명한 아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가사 업무나 가사 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일차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일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 배려해주고 공적인
예. 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이게 출가하는 거와 비슷하게 진보 정당의 재단에 이 사람은 나선 거다라고 제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적인 일이나 이런 거는 제한하고 그 일에 좀 집중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 자녀분들과의 관계도 예. 오히려 그 엄마보다 아빠하고도 더 가까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거는 그 예. 이제 불가피한 물리적 상황이죠. 시간 자체를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도 새벽 5시 한 반쯤 되면은 일어나서 나가고 밤 늦게 오거든요. 심호보가. 그렇게 되니까 뭐 가족 세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그냥 밤 늦게 와서 그 사람이 피곤해서 가서 자고 또 주말에 혹시 그 자녀분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창당했을 때가 있죠. 예. 그때 이제 그 유시민 전 장관의 자녀 예, 그 따님. 네, 따님이 예. 자기가 창당한 대표는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 경우에는 아마 그 유시민 장관께서의 그 방향이 조금 너무나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자녀분들은 다 정의당 지지합니까? 저는 이제 바른당을 저희는- 지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른가. 애가 한 명인데 그 바른 생활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뭐 이심호보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기 엄마에 대해서 좀 한 인간으로서의 그 역할 모델로 좀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감. 왜냐하면 어렸을 때나 철없을 때는 굉장히 아마 섭섭한 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엄마 역할을 많은 경우에 그건 절대적으로 마음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한데. 예. 그 아드님이죠. 예. 예, 아들 하나 아드님 있어요.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훈남이라고 화제도 좀 본인은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좋을 거예요 속으로는. 제가 그 공장장님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생각해보니까 심상정 후보만큼 해피한 그 후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들은 장성해서 정치적으로 지지자고 엄마를 하나의 훌륭한 정치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남편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가서도 다 해주고 이 이상의 가족의 서포트가 어딨나요? 모두가 다 동지에다가 지지자고 뭐 가족으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성고정관념이 많은데 네. 제가 심상정 후보에게 제일 인생에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성평등 의식에 대한 눈을 확실하게 뜨게 만든 사람이 이 심상정 후보거든요. 가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그 행위로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저도 이제 뭐 보통의 저희 세대가 그러하듯이 가부장적인 집안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은 그 자연스럽은 줄 알고 그냥 예,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심상정을 만나서 대화를 그리고 그게 그게 심상정 후보를 이기기 힘들잖아요 말로. 말로는 말보다도 저도 한 고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를 제가 좀 본 셈인 거죠. 관점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남성 여성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냐.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막 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걸 흉내내신 건데 갑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해요. 토론조로. 부부다 보니까 이게. 예, 하여튼. 자, 지금 심상정 후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예. 그 문재인 후보 대세론일 때는 심상정 후보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거 또 비판적 지지 혹은 사표 심리 방지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부상이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심상정 후보 같아요. 저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판세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랜 진보 정당의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게 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 하여튼 10월 말 이래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바람이 사실 정권 교체는 거의 다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범 새누리당 계열은 네.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무슨 막말입니까? 굉장히 찌그러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그건 좀 막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야당 후보 상호간, 그러니까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 상호간의 경쟁 관계 아니겠냐. 근데 이제 촛불 민심에서 제가 가장 하여튼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만은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내 삶이 구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삶이 과연 누가 대통령 됐을 때 가장 많이 확실하게 바뀌겠느냐. 그 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소수당이고 뭐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가장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 심상정이 소수당이라서 또는 잘 몰라서 또는 알지만 심상정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심상정을 찍으면 심상정을 찍는 만큼이 우리 사회의 개혁의 척도가 아닌가. 개혁의 담보물이 아닌가. 그게 가늠자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찍으셔도 우리 사회는 이미 일정한 수준에서는 정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크게 봐서는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1번이고 혹시 2번 후보도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나마 그 당은 이 사람이다. 대개 홍준표 후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대개는 뭐 중요하게 하여튼 제일 대세인 그분이 심상정보단 못하지만 제가 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이심전심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누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건지.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젠틀맨이라고 하더라고요. 퍼스트 젠틀맨이 되실 텐데. 그 용어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알아보셨군요. 아니. 딴 데서. 와이프가 대통령 난 뭐지? 영부군이라고 한다고 또. 참 어색한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셨군요. 다. 우리 새로운 문화가 지금 형성되는 거라고 봅니다. 영부군 퍼스트 젠틀맨. 그렇게 불리실 날이 오기를 제가 기원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할 것 같거든요. 가족들. 그러세요. 예. 혹은 또 가족들끼리 또 만나서 저희가 대토론을 벌여볼까. 누가 더 로맨틱하게 연애를 하였나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격 기준을 엄하게 적용하면 저는 출연기회가 있을까 싶은 걱정도 듭니다. 로맨틱한 건 하나도 없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가능한 한 번 더 모시는 기회를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나오시든가 신부하고.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 부군, 남편 이승배 사단법인 마을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은 심상정 후보의 남편분, 배우자 관련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닮는다. 떠오른다. 남편분이 순두부 같다. 우균 아버님 신불리시지 않은 500인동 주민이에요. 네. 주민분도 나오셨고 굉장히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은 순두부, 심 후보는 양념간장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쨌든 그런 비유가 왔습니다.
최불암 김혜자 씨 같아요. 참고로 두 분이 부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빵 터지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 노홍철 씨 굿모닝 FM에서 청취자 전화 연결을 하고 했는데, 노홍철 씨가 청취자에게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 아버지에게 한 말씀 하세요 했더니 청취자가 아버지는 교통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못 들으실 겁니다. 라고. 자, 이런 문자가 왔네요. 말도 안 되는 문자가. 뉴스공장 책임 PD 수상 소감을 들었는데 목소리가 좋던데 인터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책임 PD가 말이죠. 목소리가 괜찮아요. 말을 더듬어요. 예, 그날 수상 소감도 한 7시간 연습한 겁니다. 말을 더듬어서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내 3명뿐인 MIT 도시계획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 자꾸 오버인데, MIT 도시계획 박사 무지 많고, 여자로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유일한 여성 박사님. 근데 그런 말 하면 그건 성차별이야. 그거는 그래요? 제가 심상정 후보님. 그럼 무수한 도시계획 박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아무 영향가 없는. 네. 제가 심상정 후보님 배우자가 나오신 걸 들으면서, 앞에서 들으면서 혼자서 그냥 웃었어요. 나는 대선에는 못 나가겠구나. 우리 남편의 지지를 생각할 때. 도저히 못 나가겠구나. 야, 요새 별거 다 해야 돼요? 정말. 아니, 저 정도로 완전히 그 아내가 하는 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네. 마지못한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완전히 동지잖아요. 글쎄 말이죠. 예, 지지하고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동지에게 연애 감정을 느낀다고 아주 멋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연애 감정 느낄까요? 난 느낄 거라고 봐요. 심상정 후보님의 그 정말 러블리한 모습을 볼 때 부부 생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해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수십 년 잘 해도 아실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도 여전히 여우 같은 짓 합니다. 아니 이제 서로 아끼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겠죠. 예. 그거 연애 감정 아니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를 그만하기로 하고 연애 감정이죠. 맞아요. 네. 예. 그것도 자. 이번에 오늘 준비하신 거 대선 때 공약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대선 하시는 공약 이제 다 정해졌으니까 대선 공약 가지고 얘기할 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전공 분야 제가 한 가지만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개발 공약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텐데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이제 뉴타운 지난 2번 하고 엄청나게 저는 SNS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사실은 아마 그걸 다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리스폰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많이 겪었으니까요. 왔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거 사기 맞아요, 뭐 이런 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못하고 대선 공약으로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 제가 어느 구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재개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최근에 그중에 15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 구역만 해제 대상이 됐대요. 그래서 네. 겨우겨우 요번에 서울시청의 해제 대상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여태까지 맨날 난개발 하면서 이걸 안 해줬는지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건데 네. 그 자기네들만 탈출할 수 있는데 좀 이걸 좀 잘 좀 돌봐주십사. 그래서 제가 요것만 얘기를 합니다. 영등포 구역에 있는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번에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하시면서 하여튼 주민의 뜻을 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네. 이건 직접 서울시 말씀하셔야 될 내용 아닌가요? 아니, 제가 말하면 압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정말. 네.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대선 때 의례 등장하기 마련인 나는 이런 개발을 하겠다 하는 네. 공약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과거의 대표적인 개발 공약들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먼저. 너무 좋아하시죠. 저는 기억하는 총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기억나는 게 한반도 대원화. 이게 개발 공약으로는 압도적으로 인상적이고
압도적으로 엉망이 된 압도적인 대동강 프로젝트 같은 거였죠. 정말. 대동강 프로젝트. 아니 그리고 정말 대동강 프로젝트였던 게 이거 기억하시는 분 지금 거의 없으실 텐데 세금 하나도 안 들이고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요. 네. 거기서 모래 팔아서 나오는 모래 팔고 자갈 팔면 다 된다. 거기로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하면 다 된다. 예산 이랬어요.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게다가 처음에 하자고 한 것은 4대강이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4대강 하면서 뭐 그 홍수 뭐 어쩌고 재해 방지 이렇게 그건 나중 나갔는데 얘기고. 처음에는요. 물류 프로젝트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한반도 정가운데를 뚫는 물길을 네. 내가지고 네. 그게 운하죠. 네. 거기 유람선 타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유람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물류 통으로 거기서 이제 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를 할 게 없었던 거죠. 거기다 담을게. 거기서 부산항에서 온 거 네. 거기 배에 실어가지고 네. 그 수도권까지 서울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수도권까지 배를 네. 타고 간다. 네. 근데 그걸 왜 뚫어야 하나? 그냥 바다가 있는데 옆에 글쎄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계속해서. 근데 이게 공약이 처음에는 한반도 가운데 물길 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신기한 건 뭐냐면 게다가 지금 또 생각나네 갑자기.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배 엘리베이터. 네. 단차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럼 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네. 왜 그렇게 어렵게까지 배가 가야 되냐. 그때 그게 거기 그 추풍령 제일 높은데 거기는 한 몇십 메타를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배 엘리베이터. 아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거를 다 듣고도 여전히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과 그분을 찍으시는 분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거를 소위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게 된다고 네. 이렇게 하면은 대박을 한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교수님들 그분들 다 어디 갔나 몰라요 이제. 참네. 그래서 정말 최대의 사기자 최악의 그야말로 재해를 남겼죠. 재앙 프로젝트를 남긴 게 사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었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게 이제 그 소위 속담이 네. 대통령 공약으로 구현되는 네. 과정이었죠.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자기 임기 내에 이렇게 다 끝내버리는 프로젝트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름이 뭘로 바뀌었던지 간에.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식간에. 또 하나 저기 한 게 그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국회에서 법 요만한 거 하나 통과 안 되고서 그러고 나서 된 겁니다. 그것도 놀라운 겁니다. 법이 통과될 수가 없으니까. 통과될 수 없으니까. 대통령령이라든가. 네네. 그 다음에 그 공기관들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거 해가지고 한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하여튼 사실. 기가 막힌 기록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또 우리 한반도 대운하면 하다 말겠네. 그런데 가장 사실은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그게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공약은 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당시의 개발 공약으로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거. 저는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이명박을 새만금이요?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만금은 솔직히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네. 계속해서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지금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도. 이번에 또 나올 테지만 네. 그거는 거의 저기 되는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복층? 경부고속도로는 그런 거 없이 했습니다. 그때 무슨 복층. 공약이야. 복층화는 공약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 거는 네. 여러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왜냐 이 공약이 왜 기억이 나냐면 고속도로를 아니 근데 이게 복층을 하나? 이게 놀라운데 예. 사실은 최고의 공약이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공약이 행정수도였습니다. 사실 노무현 행정수도 후보의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 가장 큰 거예요. 솔직히는 저도 그때 막 벌벌 떨 정도로 야 이거 이렇게 큰 거 던져도 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적 임팩트가 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충청권에 엄청나게 또 표를 쓸어 담는 이런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솔직히는 모든 법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소야대 뭐 이런 거였는데 법을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그러네요. 미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은 이제 행정 수도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해가지고 세종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행정 수도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은 행정 수도. 행정 수도가 소위 행정 수도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예. 꽤 있습니다. 네, 독일도 그렇고. 꽤 예. 있고 그래서 이거가 근데 이제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제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의 특이점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개발 공약의 관점에서. 개발 공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개발 공약이 나오지는 절대로 못할 겁니다. 이번에는. 네. 그리고 지난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때도 개발 공약이 큰 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 개발 공약에 대한 거죠, 막. 부정적인 그때는. 인식 그리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또 개발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연속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개발 공약을 크게 들고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개발 공약이라는 게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아마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에 누군가 그러니까 뭘 그게 개발한다는 게 없군요. 경기도 오거니와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른 소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게 많지 이제부터 개발해야 할 때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게 스위핑하는 건 안 나오지만은요. 이게 뭐냐면 항상 개발 공약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부동산 관련된 거. 예. 두 번째 관련된 게 주택이나 주거 안정에 관련된 거. 세 번째가 SOC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한반도 대운하 같은 건 인프라에 아주 SOC죠. 관련된 거. 그 다음에가 지역 개발에 관련된 겁니다. 지역 개발이 이제 광역 개발이든 행정 수도 같은 건 지역 개발과 국토 개발이 같이 나온 거죠. 요 4가지 그다음에 이제 5번째 하나가 더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기관을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제 국토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뭐 주거 복지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렇게 5개로 나뉘는데 이 5개로 나뉘어지는 거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항상 대선이라는 게요. 그냥 후보가 얘기하는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엄청난 개발안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개발안들을 또 채택을 하고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을 흔들고 이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가령 지난 박근혜 정부 경우에는 그 왜 영남권 신공항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개발 공약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은 네. 오늘은 시간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금 5 후보 원내 네. 5 후보가 내어놓은 그런 성격의 개발 공약을 비교해서 제가 묶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네. 이 개발 공약은 의미가 있다라든가 이 개발 공약은 문제가 있다든가 네.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 개발 공약하면 역시 한반도 대원하죠. 앞으로도 한 번 더 앞으로도 저는 영원히 이 한반도 대원을 이길 공약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사기 수준을 보여주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말이 얼마나 안 되는지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배를 그냥 부산에서 인천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네. 공짜에 배길이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예. 짐을 나눠가지고 컨테이너를 저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것도 더 느리게. 더 거기를 빨리 달릴 수가 가서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산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산 터널을 뚫어가지고 배가 산을 통과합니다. 터널로.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래야 하는지 끝까지 이유는 등장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과거 1등 후보에. 자, 김진애 전 의원 박사님이었습니다.